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요즘 기름값이 정말 미쳤죠. 휘발유 값이 2,091원이래요. 경유도 2,019원이 넘었어. 문제는 이것도 아주 일시적으로 낮춘 수준이란 거죠. 정부에서는 이 유류세 인하를 7월까지 연장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아무래도 시장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끝나지 않을까? 유가가 아무래도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섭습니다. 기름값은 왜 이렇게 올랐냐고? 원인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해서 그렇죠. 그렇긴 하죠. 아시겠지만 이 러시아가 세계에서 2위 석유 수출국입니다. 가스는 러시아가 1위. 이거 요즘 너무한데? 이거 러시아는 뭐 다 갖고 있어요. 러시아야. 전쟁은 전쟁이고 이 석유, 가스 이런 거 수출은 해줘야지 신사답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제 제재가 해외 자산을 동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어찌어찌 물건을 해외로 보낼 수는 있는데 물건 값을 돈으로 러시아에 보내야 되잖아요. 보낼 수가 없어요. 가스랑 석유를 아무리 팔고 싶어도 돈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상하게 제재는 우리가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굉장히 아파요.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어느 쪽이 하나 안 해버리면 둘 다 아프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 전쟁이라는 거 이건 누구를 위해서도 답이 아닙니다. 이거 서로 아픈 거예요. 이 평화만이 해답이지 전쟁으로는 어떤 해결책도 되지 못한다는 거죠. 여튼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유가는 사그러들까? 그렇지 않죠. 지금 유가가 올라간 이유는 그 전쟁 때문이 아니라 2020년 재작년에 있던 유가 전쟁 때문이에요.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유가가 막 떨어진다 이러면서 오펙이 감산을 하는데 우리 셰일가스, 셰일오일로 이제 막 엄청난 양의 기름을 뽑아낼 수 있어. 메롱메롱 이랬잖아요. 그러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코로나.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이 여행 안 가고 기름 거의 안 쓰고 그리고 뭐 친환경으로 간다고 하고 이러면서 셰일오일도 왕창 나온다고 하니까 유가 미래 가치가 폭락을 했죠. 그러면서 공급 과잉이 되면서 미국도 셰일 사업자 다 망하게 생겼고 중동 지방 다 망하게 생겼고 이게 이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일단 공격적인 감산을 하겠다. 이러면서 상상도 못할 정도의 감산을 하기로 한 거죠. 하루 1,000만 배럴을 빼기로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번에 세계 기름의 10%를 줄이는 거예요. 이거 큽니다. 기름이라는 거는 수요량이 딱 정해져 있어요. 1% 2%만 낮아져도 이거 큰일인데 이런 상황인데 이걸 10%?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뭐 오래된 얘기도 아니에요. 불과 작년 4월 얘기예요. 코로나가 해소되는구나 이러면서 사상 최대 호황 뭐 이러니까 중동 입장에서 그래 그럼 바로 증산 뭐 이렇게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이 오펙 이 나라들이 뭐예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중동 지방 이런 국가들이 당연히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죠. 특히 요즘은 오펙이라고 안 하고 오펙 플러스라고 하잖아요. 이 플러스는 그럼 뭐야? 가장 주요 국가가 러시아예요. 이 양반이 들어와서 오펙 플러스인데 미국이나 우리나라 가서 지금 세계 유가가 너무 뛰잖아요. 기름 좀만 더 풀어주세요. 이러면 그럽시다 이럴 것 같아요. 당연히 안 그러죠. 감산 계속 가고 그리고 감산을 조금 완화는 해줄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한 달에 40만 배럴씩 완화하고 있어요. 이게 좀 너무하지 않나? 감축할 때는 한 번에 1,000만 배럴 하더니 풀어줄 때는 한 달에 40만씩 풀어줘? 그러니까 다시 원상복구하려면 25개월 걸린다는 얘기예요. 2년 넘어야지 비로소 원상대로 된다. 지금 원상보다 더 많이 필요한데 지금 뭐 이거는 중동하고 러시아가 한 뜻이 돼서 너네 서방세계 고통을 한번 겪어봐라 이런 거죠. 가격 끌어올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가격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네요. 아까는 셰일오일 있다며 더 파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바이든 시대 들어와서는 이 셰일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고 있죠. 이 셰일 사업이 환경을 너무 파괴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셰일광이 상당히 많이 폐쇄되기도 했고 사업권을 접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셰일오일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적어도 올 한 해는 유가 2,000원 넘는 고유가 이거 당분간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2,000원이 뭐야? 한 2,500원도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초고유가 시대 이 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위해서 연비왕 탑 10을 알아보도록 하죠.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자동차 CO2 배출량 검색하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 쭉 나오는데요. 지금 팔지 않는 차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보기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는 차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차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고의 연비왕 탑 10 어떤 차일지 살펴보시죠. 먼저 최고의 연비왕 탑10 우선 내연기관 순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를 따로 얘기하는 이유는요 당연히 하이브리드 연비가 월등히 좋기 때문입니다. 하이브리드랑 일반 내연기관이랑 이렇게 같이 나열해보면 일반 내연기관 차 중에 가장 높은 차가 하이브리드 10위권에 한 대도 거의 못 들어갑니다. 이 순위가 이상이죠. 내연기관 자동차 최고의 연비왕 탑10 10위 기아 모닝 1.0 가솔린입니다.
경차 중에서는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들어있네요. 경차가 연비가 좋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일 수 있어요. 경차들이 연비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연비는 15.7km/L고요. 레이나 캐스퍼에 비해서 전고가 조금 낮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좀 작긴 하지만 그만큼 무게중심도 낮고 안정성도 확보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닝은 따로 레이스를 펼칠 정도로, 이런 정도로 다이내믹한 자동차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모닝 터보가 있는 상태로 레이스를 펼쳤으면 훨씬 재밌었을 텐데 터보가 없는 상태에서 레이스를 하니까 좀 답답하기도 했죠. 어쨌든 작은 차체, 가벼운 무게, 거기에 연비 좋은 엔진까지 나와서 아주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네요. 9위 시트로엥 C5 에어크로스 1.5 블루 HDI입니다. 1.5L 엔진을 달고 있는 디젤 자동차인데요. 준중형 SUV잖아요. 준중형 SUV인데도 굉장히 우수한 연비를 갖고 있어서 아주 눈길을 끕니다. 출력은 131마력인데요. 실제로 타보면 이게 130마력이라니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토크가 30kgm가 넘기 때문이에요. 기존 같으면 푸조 계열의 자동차들이 MCP라는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불만들을 많이 갖고 있었죠. 많은 분들이 변속 체결감이 좀 이상하다, 변속 충격이 있다, 이러면서 불만을 많이 가지셨는데 이제는 아이신 8단 미션이 들어가서 굉장히 부드럽기도 합니다. 연비는 15.8km/L. 이 정도면 뭐 굉장히 우수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어요. 8위 쌍용 코란도 1.6 디젤입니다. 와, 쌍용 코란도. 쌍용 코란도가 최고의 연비왕 순위에 이렇게 이름을 올리게 되네요. 대단합니다. 애증의 자동차 중에 하나죠. 중분리라고 얘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 코란도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번에 신형 코란도가 이렇게 생기면서 티볼리가 잘 팔리는 건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차를 티볼리처럼 만들면 안 되지. 특히나 코란도는 티볼리보다 비싼 차인데 비싼 차를 싼 차처럼 만들면 어떡해. 그걸 반대로 했어야죠. 코란도가 먼저 나오고 티볼리가 코란도 닮게 나왔으면 이해하는데 자기보다 작은 차를 닮게 만든 높은 급의 자동차. 코란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샀던 그런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디자인을 빼고 나면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연비도 좋고 IT 기술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잘 만든 자동차예요. 자, 연비를 보면요, 16km/L. 괜찮네요. 이 정도라면 훌륭합니다. 7위 메르세데스-벤츠 A200D입니다. 연비는 16.1km/L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막내라고 할 수 있죠. 이 A클래스의 디젤 모델이 있는데요. 이게 순위권에 올랐네요. A클래스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차기도 하고, 그리고 1+1으로 많이 사시는 자동차기도 하죠. 벤츠는 한 대를 사면 다른 한 대를 깎아줘요. 1+1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할인을 해주는 정책이 있어서 A클래스를 사고서 S클래스를 할인받는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고도 상당히 올라가 있는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차는 아담하면서 이 외관이나 실내 디자인이나 이게 벤츠의 느낌을 최대한 갖고 있어서 작으면서도 귀엽고 럭셔리한 느낌을 잘 내고 있습니다. 6위 폭스바겐 티록 2.0 TDI입니다. 연비는 16.5km/L네요. 폭스바겐의 소형 SUV죠. 3천만원대 수입 SUV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찾는 그런 차기도 합니다. 5위는 아우디 A4 35 TDI입니다. 연비는 16.9km/L. 2리터 디젤 엔진을 탑재한 모델이죠. 근데 희한하게 2.0리터 디젤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경쟁 모델인 C클래스나 뭐 3시리즈 디젤 모델하고 비교해도 연비가 훨씬 더 좋아요. 이게 어떻게 한 거지? 어쨌든 이 TDI 엔진 기술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타봐도 굉장히 정숙하기도 하고 내구성도 우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만 A4의 가장 큰 약점은 나온 지 좀 오래됐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 A4는 2015년에 나온 차거든요. 2015, 2017년 됐어. 실내 보면 이렇고 약간 요즘 차들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죠. 뭐 올해 안에 풀체인지 모델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게 풀체인지가 되고 나면 이것보다 더 좋은 연비를 보여줄지 이런 것도 기대하게 됩니다. 4위는 푸조 2008 1.5 블루 HDI입니다. 연비는 17.1km/L입니다. 이 차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생긴 차인데요. 뭐 굉장히 예쁜 차잖아요. 2008, 3008, 5008 다 추천할 만한 자동차인데, 그런데 얼마 전에 푸조가 집에 갔죠. 얼마 전에 함불모터스와 빠이빠이 했죠. 그러면서 스텔란티스가 이걸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잘할지 뭐 기대되는 부분이네요. 3위 푸조 508 1.5 블루 HDI입니다. 연비는 17.2km/L. 푸조의 중형 세단이죠. 앞서 말씀드린 2008하고 같은 1.5L 디젤 엔진을 탑재한 모델입니다. 저희가 시승을 정말 일찍 했어요. 저희 모카 처음 시작할 때쯤에 시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승을 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너무 바빠서
영상을 못 내보냈죠. 참 시승차 보내주셔서 감사한데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최고의 연비왕 내연기관 부문 2위는요 기아 셀토스 1.6 디젤 전륜구동 모델입니다. 연비는 17.6km/L. 어우, 셀토스가 이렇게까지 연비가 좋았나요? 디자인도 좋고 소형 SUV라서 실용성도 좋고 연비까지 이렇게 좋으니까 당연히 잘 팔릴 만한 자동차죠. 자, 그러면 최고의 연비왕 내연기관 부문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 1위는 폭스바겐 골프 2.0 TDI입니다. 와, 세상에 2.0이 1등이에요. 연비는 17.8km/L. 훌륭해요, 훌륭해. 예전 같으면 15,000km 주행할 때 연간 유류비가 100만원 정도면 되는 차였어요. 근데 지금 연간 주유비는 아마도 170만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아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어쨌든 170만원이면 된다고 해요. 다른 자동차들에 비하면은 월등히 저렴한 거죠. 얼마 전에 다시 시승을 해봤는데 새로운 8세대 골프 훌륭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치백의 대명사라고 할 만한 자동차죠.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 고급 자동차 해서 이 차에 정말 럭셔리한 부분이 있는가? 하나도 없죠. 하나도 럭셔리하지 않고. 실용적인 부분이 있는가? 다 실용적입니다. 모든 부분이 굉장히 실용적인 자동차였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없는 게 역시 폭스바겐의 기술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은 들죠. 이번 8세대 골프는 2.0L TDI 엔진 그리고 7단 DSG 변속기를 결합해서 이렇게 좋은 연비를 뽑아내고 있는 것 같네요. 순위권에 국산차가 이렇게 적다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자, 어쨌든 골프 1등 축하드리고요. 이제 하이브리드를 살펴보도록 하죠. 최고의 연비 하이브리드 10위는 렉서스 ES300H입니다. 연비는 17.6km/L. 대단합니다. 요즘 기름값으로 감안하면요 이 연간 예상 주유비 170만원 정도 합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내연기관 1위랑 하이브리드 10위가 연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아무리 해도 하이브리드 10위권에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이 차 보면 디자인도 예쁘고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 차죠. 사실 렉서스는 일본 본토보다 한국에서 더 인기가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9위는 기아 K8 1.6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연비는 18km/L. K8 하이브리드는 정말 좋은 차죠. 외관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은 당연히 훌륭하고요. 무엇보다 이 파워트레인 1.6L 터보 하이브리드 이게 정말로 우수하다는 평을 듣는 파워트레인이죠. 하이브리드다라고 하면 흔히 좀 연비는 좋더라도 출력이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 K8에 탑재된 하이브리드는 1.6L 터보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도 잡고 출력도 잡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라는 파워트레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자동차세가 100일량 기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세도 적게 내는 고효율의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8위는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입니다. 연비는 18.5km/L. 이제는 살짝 무시무시한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캠리 하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세단이죠.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31만 대를 넘게 팔았어요. 2위는 혼다 시빅인데 거의 5만 대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미국에서 그냥 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캠리라고 할 정도로 많이 팔리는 차기도 해요. 사실 캠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는 차다 보니까 더 사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고차로 내다 팔 때 이 감가가 적은 자동차, 미국에서는 차를 리스로 많이 사게 되는데 리스는 자기가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 곧 차등만 지불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캠리의 그 중고 가격이 높기 때문에 실제 차 가격이 다른 차보다 저렴한 겁니다. 소나타가 처음 가격이 조금 더 싸더라도 리세일 밸류가 낮아버리면 거의 내야 될 돈은 더 많아져서 미국에서는 캠리를 사는 게 좀 합리적인 소비다 이런 개념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식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가 좀 적은 편이죠. 작년 한 해 동안 1200대 조금 넘게 팔았다고 합니다. 7위는 도요타 프리우스 C입니다. 연비는 18.6km/L 나왔네요. 프리우스 C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프리우스의 소형 버전입니다. 컴팩트의 C예요. 일본에서는 아쿠아라는 이름으로 팔리고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프리우스 C라는 이름으로 팔립니다. 길이도 짧고 휠베이스도 짧고 작은 차예요. 이렇게 작은 차가 실내가 괜찮을까 하고 타보면 의외로 괜찮습니다. 근데 프리우스가 신형으로 바뀌면서 이 프리우스 C가 0.5세대 정도 뒤가 되면서 프리우스가 연비가 더 좋아지고 프리우스 C가 차는 작은데 연비가 조금 더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네요. 6위는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입니다. 18.9km/L.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 차량이죠. 작년 한 해 동안 20만 대를 넘게 팔면서 미국 세단 판매량 4위를 차지한 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2,000대 팔았지 뭐. 그렇지만 어코드의 디자인을 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프론트 마스크를 갖고 있어요. 가끔 가다 길에서 보면 의외로 괜찮은걸? 저 차를 사람들이 왜 몰라주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옆면에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요즘 K8이나 이런 차에서 영감을 얻은 것 같은 그런 라인이죠. 하단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요게 K8 같은데. 5위는 현대 코나 1.6 GDI 하이브리드입니다. 연비는 19.3km/리터. 4위는 현대 소나타 하이브리드, 기아 K5 하이브리드입니다. 두 차가 연비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대 기아가 사이좋게 이렇게 연비를 똑같이 등록했네요. 연비는 20.1km/리터입니다. 3위는 기아 니로 1.6 하이브리드입니다. 연비는 20.8km/리터. 야, 20km가 넘어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20km가 넘죠? 소형 하이브리드 SUV다 라고 하면 역시 니로가 떠오르죠. 저희가 얼마 전에 시승도 해봤잖아요. 그때도 단점을 찾기 굉장히 어려웠을 정도로 정말 훌륭한 자동차였는데요. 그 안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도 지원하고 ADAS들도 거의 다 지원을 하고요. HDA2가 안 들어간 건 조금 아쉽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만든 자동차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풀옵션 가격이 3,700만원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야, 이 돈이면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2위는 현대 아반떼 하이브리드입니다. 표시연비가 무려 21.1km/리터입니다. 왜 표시연비라고 하냐고, 공인연비라는 얘기는 더 이상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공인연비를 표시연비라고 이미 바꿨거든요. 왜 그거 바꿨냐? 왜냐면 그 연비를 공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납득을 하지? 그러니까 연비를 누가 측정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연비를 제조사에서 측정해서 갖고 옵니다. 제조사가 자체 시험실에서 자기가 측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측정해서 숫자를 갖고 왔을 때 그걸 가지고서 도장만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도장을 찍고 보낸 다음에 만약에 이게 틀리면 그때는 각오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차가 팔린 다음에 나중에 팔리는 차를 가지고 와서 몰고 와서 그걸 갖고 측정을 합니다. 그걸 측정한 다음에 이거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 표시연비를 함부로 적어내는 메이커는 전혀 없죠. 네, 전혀 없죠. 그 표시연비 잘못을 몇 번 얻어맞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업체가 안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떤 업체는 좀 보수적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좀 공격적으로 가기도 해서 이 표시연비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공인연비란 표현을 더 이상 쓰지 않고 표시된 연비, 그래서 표시연비라고 쓰고 있어요. 이번 아반떼 하이브리드 연비도 잘 나오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경제성이죠.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연비 잘 나오더라도 가격이 비싸 버리면 뭐해? 결국에 돈 똑같이 내잖아,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번 아반떼 하이브리드 보면 시작 가격이 2,199만원. 괜찮네요. 정말 가성비 있게 탈 수 있는 자동차로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비 좋은 차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1위는 뭘까요? 두구두구 1위는 토요타 프리우스입니다. 와, 우리가 이 차를 입고 있었네요. 연비가 22.4km/리터. 이야, 대단합니다. 토요타 프리우스가 연비왕 1위를 차지하네요. 만약에 1년에 15,000km를 주행한다고 했을 때 요즘같이 기름값이 2,090원이 되는 이런 고유가 시대에도 140만원만 내면 1년 탈 수 있는 겁니다. 12인 ES300H하고 비교해도 30만원씩 절감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아 KA 3.5 AWD 이런 차는 연비가 9.3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기름값만 300만원 넘게 나와요. 그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잖아요. 매년 190만원씩 버는 셈인 거죠. 와, 대단합니다. 후륜까지 모터로 주행하는 AWD 모델도 있는데요. 프리우스 AWD는 연비가 20.9km/리터를 자랑합니다. 4륜구동 모델이더라도 연비가 니로보다 더 높다. 이야, 대단합니다. 네, 우리나라 자동차들 연비에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외산차들 연비가 더 좋은 경우가 많이 있네요. 왜냐면 현대기아가 그동안 하이브리드에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토요타, 렉서스, 혼다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그렇게까지 미국 시장을 막 평정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유럽은 디젤, 고효율 엔진으로 그렇게 내세우고 있었는데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때 저유가 시대라고 예측을 한 거죠. 효율성보다는 출력을 더 강조하자 이런 식으로 엔진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최근 나오는 자동차들 하이브리드로 많이 전환했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로 전환도 비교적 빠른 편이라서 앞으로 순위 매기면 부끄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